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2회 사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사실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으로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1억, 그 다음에 잔금 1억 7천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날 지급했으니까요. 2010년 2월 1일날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1억 원은 2010년 5월 1일날 지급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잔금 1억 5천은 2010년 8월 1일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채권 양도를 한 거죠. 중도금 중에서 5천만 원을 병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채무자인 을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 승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은 갑에게 변제기를 2010년 1월 28일로 하는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정은 갑의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이고 변제기는 2010년 1월 28일이 됩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병이 을에게 양수금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병이 을에게 양수금 5천만 원을 청구를 하자 을이 두 가지 항변을 했는데요. 을이 한 첫 번째 항변은 무엇이냐면은 동시행위 항변이었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을이 병에게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 이제 양수금 중도금 채권만 5천만 원을 이제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5천만 원의 선 지급 의무가 됐지만은 지금 2010년 10월 1일 날이니까요. 2010년 10월 1일 날이니까 이미 이제 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그 중도금 지급은 선 이행 의무이긴 하지만은 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 지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중도금도 그러니까 잔금과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금 5천만 원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동시행의 항변을 한 것이고요. 또 이제 을은 어떤 항변을 했냐면은 채권 상계 항변을 하게 된 겁니다. 상계항변을 하게 됐는데 상계항변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을이 이제 그 정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이 갑에 대해서 1억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빌려주었으니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을이 이제 정의 채권자니까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 정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을 을이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이 이제 갑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갑의 채권자가 되는데 이 채권의 변제기는 2010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였냐?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이 이제 갑에게 송달된 날, 그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날이 언제였냐면은 2010년 4월 20일쯤에 송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전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010년 4월 20일 날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이 전부금 채권으로 이제 상계항변이라는 것은 이제 전부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채권 양도 시점은 언제였죠? 이제 중도금 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은 2010년 2월 10일 날이었죠. 2010년 2월 10일 날 중도금 채권 5천만 원을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금 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0년 4월 20일이쯤 거죠. 채권 취득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두 가지 항변에 대해서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행위 항변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도금이 원래는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행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그 잔금, 중도금 지급기일과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중도금 플러스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중도금 플러스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이제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갑에 대한 항변 사유를 병한테 주장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 승낙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 양수인이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그런 항변 사유에 대해서는 을이 병에게 항변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동시행위 항변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기 항변을 했는데요. 전부금 채권으로 상기하겠다라고 상기 항변을 했는데 이 전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생한 거예요? 채권 양도일이 2010년 2월 10일 날이었는데 이제 전부금 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0년 4월 20일이 되겠죠. 따라서 채권이 이미 중도금 채권이 양도돼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정의 채권을 전부 명령 받음으로써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이제 채권을 전부금 채권을 취득한 거니까 이 채권 가지고는 상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채권 양도 전에 채권이 이제 그 반대 채권, 이제 자동 채권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을이 이제 채권을 취득한 것이 되니까 상계 항변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을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에 대한 그 이제 전부 명령을 받아서 갑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지고 병에게 주장할 수도 없겠죠. 자,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상계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다만 동시행위 항변은 당연히 인용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위 항변이 인용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 채권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은 아니었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을은 승낙을 하였고요. 그 승낙한 것에 따라서 갑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병에게 5천만 원을 변제했고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지급이 된 거겠죠. 5천만 원만 지급이 되고 이제 그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5천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갑의 채권자인 정은 이제 갑의 을에 대한 1억의 중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1억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제 전부금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 6월 1일 갑과 을에게 송달되었고요. 이제 전부 명령을 받아서 송달되었습니다.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이 이제 을에 대해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전부금 1억의 지급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을은 이제 이미 병에게 1억을 변제했기 때문에 남은 이제 1억에 대해서는 변제했다. 그래서 채무가 소멸했다. 전부금 채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명령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을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을이 이제 전부 명령을 받아서 그 명날이 송달된 시점이 2010년 6월 이제 중도금 채권에서 안품이 전부 명령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2010년 6월 10일이 되겠죠. 자, 2010년 6월 10일 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을 해서 1억이 이제 그 1억의 중도금 채권이 정한테 귀속이 됐는데 그 전에 을이 병한테 5천만 원을 변제했는데 그 변제 항변을 을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제3자에 대해서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양도가 이제 대항력 이제 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을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하진 않은 거죠. 하지만은 지금 변제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10년 5월 1일 날 2010년 5월 1일 날 을이 병한테 변제를 했죠. 따라서 지금 이 일을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했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그러니까 대항 요건은 취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양도된 것이고 양도된 채권이 양도된 상태에서 을의 병한테 중도금 지급, 양도된 채권 5천만 원을 지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미 채무는 소멸한 겁니다. 5천만 원의 중도금 채무는 소멸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이 채무가 없는 상황에 5천만 원의 중도금 채무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병이 1억의 채무를 이제 다 전부 명령을 받았으니까 전부 명령은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무효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이제 당연히 그 을이 병한테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중도금을 양도한 것과 그 다음에 갑의 전부 명령 사이에 어떤 것이 더 효력이 있느냐, 우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병의 중도금 채권에 대한 양도가 대항력 있는 이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승낙이 있었는가, 통지나 승낙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미 채권 양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승낙한 다음에 채무자가 갚아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갚아버린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는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이제 채무가 변제가 됐으니까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천만 원의 중도금 채무만 남아있는 거니까 정은 을에게 5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남은 채무가 5천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5천만 원만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에서는 갑이 잔금채권 1억 7천의 잔금채권을 무한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가 잔금채권 양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무가 잔금채권 양수인이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맞춰줬으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갑은 을에 대해서 1억 7천의 이제 대금 채권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채권을 부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상사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잔금 채권은 2010년 8월 1일 날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결과적으로 15년 뒤에 2015년 첫날을 포함하니까 7월 31일까지인가요? 7월이? 31일까지 있죠. 7월은 7월 31일 날 이제 변제기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잔금채권을 무한테 양도를 했는데 이제 그 갑이 무에게 잔금채권 1억 7천만 원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그러니까 이제 그 변제기는 2010년 8월 1일 날이고 2013년 12월 20일 날 2013년 12월 20일 날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1억 7천의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전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을이 이제 무에게 채권이 양도됐음을 주장을 하면서 갑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갑의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비록 이제 을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채무자는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채무자가 승낙할 수도 있는 거니까 채무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결국은 갑은 채권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2013년 12월 20일 날 제기한 전소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데 언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냐면은 청구가 2015년 10월 1일 날 기각이 됩니다. 2015년 10월 1일 날이 기각이 됩니다. 요 2015년 10월 1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잔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에 이제 그 잔금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기각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무는 2016년 1월 4일 이제 무가 2016년 1월
4일 을을 상대로 해서 다시 이제 잔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잔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2016년 1월 4일 날 이제 무가 을에게 잔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니까 을은 잔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에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소멸시효, 을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채권 양도를 한 상태에서 아직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승낙이 없는 상황에서 갑이 을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 소 제기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을이 채권이 양도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승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갑의 을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죠. 하지만 이제 기각이나 뭐 취하 등에 의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더라도 다시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때는 처음에 소를 제기했던 때 이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무가 다시 소를 제기한 거죠. 원래는 채권 양도인이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을 경우에 무가 다시 그 패소한 다음에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다면은 그럼 처음에 갑이 소를 제기했던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효는 이제 2013년 12월 20일 날 이미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소한 다음에 이제 청구가 기각이 된 다음에 2015년 10월 1일 날 이후로 6개월 내에 2016년 1월 4일 날이니까요. 6개월 내에 결과적으로 다시 소가 제기된 거니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전히 무는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금 청구가 인용이 됩니다. 이제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갑이 이제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채권 양도를 한 양도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행을 청구하고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채권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된 경우에 그럼 시효 중단 효력이 없지만은 다시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채권 양수인이 제기하더라도 역시 이제 채권 양도인이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이 이제 그 소멸시효와 관련된 채권 양도와 소멸시효, 그다음에 채권 양도인이 제기한 소와 관련된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문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2문 이제 1문의 2인데요. 1문의 2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요. 대여금 채권의 금액은 1억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억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1년 12월 1일 날입니다. 그리고 갑은 병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요. 병은 채권 양수인. 이제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갑은 이제 갑과 을이 채권 양도 계약서에는 이제 병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병은 이제 을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채권 양도 사실이 있었음을 통지하였고,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게 채권 양도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채권 양도 계약서상에는 병에게 채권 양도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위임이 들어 있었고요. 그 위임에 따라서 병이 을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했는데 채권 양도를 통지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2년 4월 11일 날이었습니다. 2012년 4월 11일 날 여기 지금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되는 거, 이거는 변제기입니다.
변제기이고 2012년 4월 1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병은 위 양수금 채권의 1억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을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이 양수금 지급의 청구를 하는데요. 양수금 청구의 시점이 2013년 1월 3일 날입니다. 2013년 1월 3일 날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양도금지 특약이나 적법한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건데, 양수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든지 또는 적법한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서 양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갑과 을 사이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양도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리고 선의의 양수인이 중과실이라고 하면은 대항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병이 악이거나 또는 선의지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사안에서는 병이 악이거나 또는 선의지만 중과실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었죠. 그 입증은 을이 해야 되는 건데 을이 그런 입증을 하지 않았죠. 따라서 병은 선의로 이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병한테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는가 라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원래 채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위임되는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을 병한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양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을은 이제 다시 을도 갑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요.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언제냐?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채권 양도 통지가 2012년 4월 11일 날 있었는데, 이 전에 이제 을이 채권을 취득한 것이죠. 취득 일시는 2010년 10월 1일 날 취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의 변제기, 이제 채권의 변제기는 2012년 6월 1일 날 채권이 변제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병이 이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이제 병이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을이 갑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항변을 이제 을이 하는 겁니다. 을이 상계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을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변론 종결 시점이 2013년 4월 1일 날이 변론 종결 시점이 됩니다. 자, 지연 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상계가 가능한지 봅시다. 여러분들 이 상계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경우는 채권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이건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계 전에, 그러니까 양도 전에 이제 그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거, 양도 전에 채권을 취득했는데 근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적상 상태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채권이
지급금지된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죠. 채권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은 채권 양도 전에 이미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상계가 가능하죠. 그런데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는 아니지만은 양도 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상계 적상 상태가 되면은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급금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 어떻게 해요? 채권이 압류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제 이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 채권의 지급금지된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느냐 또는 같이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상계 여부가 달라지는데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전에 채권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그 변제기,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양도된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런 거 비교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상계 적상 상태에 되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양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언제 채권을 취득했어요? 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0년 10월 1일 날이죠. 취득한 시점이 2011년이네요. 여기선 2011년 10월 1일 날이죠. 2011년 10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지금 양도 통지했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2012년 4월 1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한 거는 맞네요. 자, 그럼 이제 근데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건 아니죠. 채권 양도 당시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2012년 4월 12일 날 시점에서 지금 을의 갑에 대한 이 채권의 변제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갑의 을에 대한 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2011년 12월 1일 날인데 이건 더 늦더라도 이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 2012년 6월 1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니까 채권 양도 당시에는 이제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변제기 비교하지 않고 이제 지급금지 된 경우와 달리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상계 적상 상태에 되면은 상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지금 변론 종결 시점이 언제예요? 2013년 4월 1일 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2013년 4월 1일 날은 2012년 6월 1일 시점에서 이미 변제기에 도래해서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변론 종결 시점에서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계항변이 인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이제 갑의 이제 병에 이제 1억 채권이 양수한 1억 채권에 대해서 상계 의사표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겠죠.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를 하니까 따라서 이제 병의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돼야 되겠죠. 양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 양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양도된 이후에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되면 변제기와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은 을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채권 양도, 병엔터 채권 양도된 경우와 이제 그 정의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경합되는 경우에 관한 문제인 건데요. 정은 갑에 대해서 이제 대여금 채권, 이제 정은 갑에 대한 채권자인데요. 대여금 채권,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정이 이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채권권 가압류 결정을 한 다음에 이 결정이 2012년 3월 17일에 을한테 송달된 거죠. 2012년 3월 17일에 가압류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압류 이후에 이제 본압류라든지 전부명령, 추신명령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압류된 시점으로부터 가압류 시점을 소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 3월 17일 날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된 거죠.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2012년 3월 17일 날 가압류를 할 시점에는 청구 채권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청구 채권은 나중에 이제 본압류에 가서 전부 명령에 이를 때는 그 청구 채권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자 및 지원 손해금이 800만 원이었으니까 5,800만 원. 그러니까 청구 채권액이 가압류 당시에는 5천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800만 원.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 결정에 기초해서 이제 압류의 전부 명령이 내려질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 손해배상이 800만 원이니까 요 금액만큼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5,8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정은 5,800만 원의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5,800만 원의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2012년 4월 4일 날 도달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가압류 시점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5,800만 원의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병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양수금 소송은 2013년, 변론 종결 시점은 2013년 6월 10일 날이 변론 종결 시점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의 을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1억 원 청구에 대해서 을은 전부 명령이 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전부 명령이 이제 있었고 그 전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집행 채권자와 채권 양수인 중에서 누가 더 우선하는가라고 하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채권 양도 계약은 2012년 4월 11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시점은 2012년 3월 17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더 빠르게 되죠. 채권 양도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록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나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가압류가 채권 양도보다 더 빠르게 되니까 결국 이제 집행 채권자가 더 우선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이 나중에 이 1억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5,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부 명령을 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양도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의 대여금 채권 중에서 5,800만 원은 정한테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요. 병은 1억의 채권을 양도받았지만은 5,800은 이미 전부 명령에 의해서 정한테 넘어갔으니까 병이 양도받은 채권은 4,200만 원만 양도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병이 이제 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억의 채권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명령이 있었으니까 이제 채권 양수는 보다 더 우선하는 전부 명령이 있었으니까 양수인은 을에 대해서 4,2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일부만을 이제 지급 청구하게 되는 일부 인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뭐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채권 양도 시점이 2012년 4월 11일 날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지급금지를 신청한 날, 특히 이제 이거는 아직은 지급금지가 아니지만은 가압류 시점이 이제 결국 소급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012년 3월 이제 본압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2012년 3월 17일 날이 지급 금지된 날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지급 금지된 날짜가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채권의 강제 집행이 더 빠를 수밖에 없고 전부 명령의 효력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부 명령의 효력이 더 우선하니까 전부금 이제 5천만 원과 그 다음에 그 전부 명령이 나올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 이자까지 포함한 800만 원, 5,800만 원이 더 이제 전부 명령이 전부 채권자가 채권 양수인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하니까 4,200만 원만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이런 문제들 봤을 때 어떤 날짜를 확정해서 비교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날짜가 여러 번 나오죠. 변론 종결 시점 나오고 채권 양도 통지 시점 나오고 변제기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압류 시점 나오고 전부금 시점 나오고 변제기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날짜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의미 있는 날짜가 어느 날짜인지를 딱 이제 보면서 확정을 해야 되고 그 확정된 날짜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그러면서 뭐 상계라든지 또는 우열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채권 양도에 관한 사례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채권 양도에 관한 문제도 다른 문제랑 많이 결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계 부분과 특히 이제 채무 인수 부분과 또 많이 결합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뭐 고생했고요. 이 문제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기 바랍니다. 네, 그럼 화요일 날 11시에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